네, 저희가 지난 연휴 전에 수업할 때 어디 부분을 수업하고 있었냐면요. 그 현금 흐름을 이제 산정하는, 계산하는 뭐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기초적인 이제 그 기본 지식, 기본 이론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본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하고 이 현금 흐름의 계산이 본격적인 투자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뭐 중개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 현금 흐름 계산에 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는 내용은 결국 이제 필요성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나가는 지출 비용을 비교를 해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들어올 수익보다 나가는 지출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의 수익이 들어오고 비용이 지출되는지 이런 현금 흐름을 계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현금 흐름의 계산이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금 흐름, 뭐 수익이든 비용이든 이런 현금 흐름들은 현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현재 시점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럼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바꾸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할인할 때 쓰는 것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화폐 시간 가치 개념하고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이 내용은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현금 흐름은 결국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수익과 비용을 이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수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득이득이라고 해서 매 기간,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 기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을 소득이득, 인컴 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영업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 계속 이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죠. 영업의 현금 흐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업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보유하는 동안에 영업의 현금 흐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요. 처음에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Potential Gross Income 해서 이 앞에 약자를 따서 PGI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좀 길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PGI 이렇게 약자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가능한 최대한의 소득,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경제적인 소득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연간 예상 임대료의 이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이제 이런 가능 총소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조소득과 총소득을 이제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는 반대 개념이 순소득이죠. 그러니까 비용이나 경비를 뺀 것을 우리가 순소득이라고 하고 그걸 포함해서 빼기 전에 그 전체 총의 개념이 이제 총소득 또는 조소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가능한 이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풀로 임대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다기보다는 잠재적인 소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현 가능한 소득은 이제 유효조소득, 유효총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가능총소득에서 뭐 공실률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시장, 임대 경기가 시장이 좋아도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5%든 10%든 일단 공실을 빼줘야 이게 실현 가능한 유효총소득, 유효조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임대가 100%돼 있다 하더라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임차인이 제때 뭐 임대료를 안 낸다거나 임대료를 안 내고 뭐 도망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불량부채라고 하는데 그런 불량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충당금 같은 거를 쌓아 놓습니다. 우리가 기업이 그 경영을 할 때도 어떤
예상 가능한 손실 범위에 대해서 미리 충당금 같은 걸 쌓아 놓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통 공실이나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뭐 보통 한 10%라든지 또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빼줘야 되죠. 가능조소득에서 빼줘야 그게 이제 실현 가능한 총소득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할 것은 기타 소득의 개념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소득은 그 영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거죠. 임대료가 우리가 어떤 부동산 투자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주된 소득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중에는 그런 임대료 소득, 즉 영업소득 수입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뭐 유료 세탁기나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광고 같은 거 많이 붙이거든요, 부동산에. 그런 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그러니까는 유효 총소득을 구할 때는 이런 기타 소득은 또 더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조소득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순소득의 개념이 나오죠. 순영업소득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Net Operating Income에서 앞글자 따서 NOI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NOI라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NOI다라고 하면 아 이게 순영업소득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뺀 그런 순소득의 개념이다라고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영업 경비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우리가 아주 그 예전에 뭐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도 이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영업 경비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유지비라든지 수리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뭐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빼줘야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빌딩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나 활동비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빌딩 운영에 부동산 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박스형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오고 이 중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 뭔지 그렇지 않은 항목이 뭔지를 이제 분류를 해야 거기에서 영업 경비에 포함시켜서 이걸 빼줘서 순수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지 않는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배당금이나 활동비 이런 것들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가 않고요. 또 공실 및 불량부채 이런 것들은 앞에서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총수들 구할 때 이미 빼줬기 때문에 이것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유효총수득이 얼마고 공실 및 불량부채액이 얼마다. 그리고 영업경비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문제가 나온다면 공실 및 불량부채액은 일종의 페이크죠. 아, 페이크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유효총수를 구할 때 이미 공시물 불량부채액은 이미 빼준 상태니까 거기서 또 빼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뭐 함정을 파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시물 불량부채액은 앞에서 빼줬기 때문에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감가상각비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 비용은 이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빼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실제 내 호주머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카운팅을 하거든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샀을 때 해마다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우리 현금으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 비용을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감가상각 비용을 빼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현금주의 회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는 또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또 감가상각 비용을 빼주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보시고, 어쨌든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것이니까 감가상각 비용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빼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제 재산세, 이 세금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내가 1년간 재산세 냈다 그러면은 현금흐름 계산할 때는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서 그만큼 순영업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뭐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빼줄 거예요. 세후 현금흐름 계산할 때 이때 빼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세에 그러니까 그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이제 세금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영업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 취득 가격에 포함을 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취득세 많이들 내시잖아요. 뭐 주택 같은 거 취득할 때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뭐 굉장히 높은 세금을 내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그게 빠지긴 하죠. 그러니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취득세 낸 만큼이 이제 취득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어 세금 계산할 때 그 취득세 낸 만큼 다는 아니지만 낸만큼의 일부는 뭐 사실상 이제 세금으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가 아무리 높아도 뭐 50%는 안 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주택자면 더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100%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낮아지는 효과는 취득세 낸 만큼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낮아지는 효과는 취득세 전체에서 뭐 한 반 정도 낮아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뭐 취득세 전체가 그냥 비용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매몰되는 것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할 때는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조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 원리는 결국 이 취득세가 취득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조금 이제 네, 좀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취득세는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때도 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론에서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수익환원법이라고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계산할 때도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딱 이 순영업소득까지만 계산하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 가치로 환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감정평가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어떤 특정한 투자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가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뒤에 나오는 뭐 이자를 얼마 냈고 뭐 세금을 얼마 냈고에 따라서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이나 세후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데 이런 걸 기준으로 어, 가치 평가를 하면 뭐 투자자의 개인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는지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준으로 감정평가론에서 수익하는 법으로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투자자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시장에서 똑같이 결정이 되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감정평가론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이 내용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익하는 법으로 가치를 구할 때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 환원이율, 그러니까 뭐 이자율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이제 부동산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론, 즉 지분 투자자 중에서 특히 지분 투자자가 이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의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영업소득 NOI를 구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대출로 얼마가 내 후주머니에서 나가는지 또 따져봐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세금 나가는 것도 따져보고 그래야 이제 내가 이걸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을 또 구하게 됩니다. 비포 텍스 캐시플로우 해서 이제 BTC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이제 간단하게 보면 지금 위에서 구한 순영업소득에서 대출 자목, 결국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을 뺀 순수한 지분 투자자만의 몫을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가 뭐 영어식 표현으로 데 서비스, 이제 이걸 부채 서비스이라고 불러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이 영어식으로 이제 은행에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이제 뎨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대신 이제 부채잖아요. 그래서 부채 갚는 것을 이제 뎨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꿔서 그냥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약자로 DS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또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많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아 이게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구나라는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대출 방식에 따라서 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원금 만기 상환 방식이다라고 하면 매기마다 이제 이자만 내니까 뭐 이자 지급액만 지금 현금으로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액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는 매기의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의 일부까지 같이 상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이 모두 부채 서비스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에서 출제되는 보통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 30년, 40년 이렇게 만기로 갚잖아요. 근데 갚아 나갈 때 내가 매달 갚아 나가는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매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한 매달 똑같게 그렇게 설계하는 그런 것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매달 갚는데 보통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제 대출 받은 분들은 지난달 내는 돈이랑 오늘 이번 달 내는 돈이랑 다음 달 내는 돈이랑 똑같죠. 물론 이제 변동금리 적용돼 갖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금리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 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금리가 그대로라면은 내는 돈이 똑같아요. 달마다 똑같고 30년, 4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갚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 공부할 때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라는 것은 내가 대출 금액을 알고 있을 때 네, 대출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졌는데 매달 또는 매년 갚아야 나갈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대출 원금의 저당 상수라는 것을 곱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게 주어지죠. 뭐 0.1, 0.12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저당 상수라는 거는 뭐 복잡한 공식이 있어요. 뭐 이자율과 뭐 기간에 따른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뭐 암기해서 뭐 풀어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냥 저당상수 특히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주어지거든요. 이제 주어지면 뭐 0.1이다, 뭐 0.2다 이렇게 주어지면 대출 금액에 이제 0.1 또는 0.2 주어진 거를 곱하면 바로 이제 매달 또는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나 이런 쪽으로 가면 또 이제 뭐 대학원 이런 데 진학을 해서 이런 뭐 이런 금융론이나 이런 거 시험 보실 때는 저당 상수 자체를 구하게 해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막 그런 복잡한 공식을 암기해서 뭐 풀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무용 계산기 이렇게 딱딱 치면 이거를 금방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자율이랑 뭐 기간, 그러니까 만기까지의 기간, 이자율 이렇게 넣으면 저당 상수를 그냥 쉽게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계산기 통해서. 또는 뭐 엑셀로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해서 뭐 여기다 이제 대출액에 곱해서 매기당 원리금 상환액 또는 매기당 부채 서비스액을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저당 상수가 몇이다라고 나오니까 크게 이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저당 상수가 어떤 때 쓰이는 건지는 알아야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당 상수가 딱 써 있는데 이게 여기다 이걸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걸 자체를 모르면 아주 쉬운 문제지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정도, 개념 정도는 알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주택의 경우에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많이 투자하시는 부동산의 경우에 많이 투자하시는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토지 이런 쪽은 대출 그 상환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은 원금 만기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이자만 내다가 이자를 평소에 이자만 이렇게 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처분이나 또는 만기가 됐을 때 또는 처분을 통해서 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주택 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기, 뭐 30년, 40년 이런 장기로 이제 돈을 빌리고 그 대신에 보통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식으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면 이게 갚아 나가는 사람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택도 이자만 갚아 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특히 30년 40 만기로 내가 대출 원금은 나중에 갚고 그냥 이자만 갚아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택 투자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은 이걸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주택도 원금 만기 상환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너무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많이 산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해서 지금은 이거를 아마 거의 그냥 정책적으로 막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은행 쪽에 이제 물어보니까는 아예 원금 만기 상환 방식은 주택의 경우에는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꼬마 빌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원금 만기 상환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실 꼬마 빌딩이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제가 보니까 내 돈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에서 많게는 90%도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시니까 그럼 내 돈 한 10%, 20% 들고 대출을 엄청난 거액을 받는 거죠. 몇십억씩을 대출을 받는데 이게 만약에 주택을 몇십억씩 대출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원금을 계속 갚아야 나가니까 버틸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꼬마 빌딩이나 이런 상업용 쪽은 어쨌든 원금을 안 갚으니까 그냥 이자만 갚아 나간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좀 그 집값, 건물값이 오르면 나중에 팔면 원금 갚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투자자 몫이니까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꼬마 빌딩 시장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 돈 한 10%, 한 20% 정도 넣고, 80%는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럼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딱 이자하고 맞춰서 그냥 임대료는 이자로 갚고 그러면은 사실 결국 그 얘기는 총 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금리보다도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대출 금리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투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 돈을 20% 넣고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대출 이자 내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똑같다. 심지어는 또 그거보다도 낮은 경우도 있어요. 임대료가 대출 이자보다도 낮은 경우.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투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돼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근데 시세가 안 오르면 어떻게 되나? 또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제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이런 대출 방식의 차이에서 이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매달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갚아나가는 이런 원리금 상환액을 빼서 구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포 텍스잖아요. 세해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해 후까지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소득세를 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것은 매년, 매달, 뭐 매년 발생하는 소득 흐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서 뺄 세금도 소득세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뭐 종합소득세 같은 것일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금 계산하는 것도 중개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중개사 시험 쉬울 때는 그냥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계산까지 하는 거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때 계산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 대체충당금 같은 거는 더하고 근데 빼줄 것들이 있습니다. 이자 지급액을 빼주고 감가상각비를 빼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자 지급액을 빼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세금을 계산할 때 먼저 과세 표준, 과세 소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세 소득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순영업 소득, NOI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 즉 NOI는 계산할 때 아직 원리금을 빼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행에 나가는 걸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원금은 어차피 갚아나갈 돈이니까 그건 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계산될 것은 이자뿐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결국 이자 지급액만 빼주는 거예요. 원금은 비용 처리할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자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지급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원금 갚는 게 비용 처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자 지급액만 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아까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는 안 뺐어요. 현금 흐름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이걸 빼줍니다.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순영업소득에 대체총각을 더하는데 여기서 이자 지급액이나 감가상각비를 빼서 과세소득을 구하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율 곱하면 소득세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세전현금 흐름에서 이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이제 세후 현금 흐름 뭐 얼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뭐 세금 계산은 우리가 뭐 세무사 분들처럼 뭐 정확하게 이 경우에 뭐 세금이 얼마 나오냐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뭐 은행에 이자 갚고 뭐 세금 내고 얼마 정도 내용점에 떨어지는지 이런 걸 대략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차원에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밀한 세금 계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계산할 때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되게 복잡하죠. 왜냐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타 소득, 다른 소득들이 얼마 있는지도 다 따져보고 그래서 세율이 얼마 적용될지 다 막 그렇게까지 해서 되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그냥 보통 문제에서 그냥 세율을 하나 줘요. 그냥 세율을 그냥 뭐 30%, 뭐 20%, 30%, 40%뭐 이렇게 문제에서 주면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 계산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업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이고, 근데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두 번째 소득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죠. 그게 뭐냐면 처분했을 때 처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세 차익 같은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매각의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고, 뭐 자본 현금 흐름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뭐 지분 복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건 에쿼티 리버전이라고 영어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분했을 때 지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지분 복귀액의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어, 네. 그래서 이거는 영업 현금 흐름과 마찬가지로 현금주의 회계 아까 말씀드렸죠 감가상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카운팅을 안 하는 것은 현금이 뭐 들어오고 나가고를 따라서 이제 카운팅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빠졌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매각의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현금주의 회계에 따라서 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아까 그 영업 현금 흐름은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매기간 계산을 하는데 이 매각의 현금 흐름은 최종 연도에 한 번 계산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딱 계산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흐름을 보시면 먼저 매도 가격을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데 내가 몇 년을 보유할지, 5년을 보유할지, 3년을 보유할지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5년 후 또는 3년 후에 이게 과연 얼마에 팔릴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우리는 부동산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량이 한꺼번에 확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공급의 시차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 앞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시장에서 부동산의 공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미리 사실은 확정이 돼 있다,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픽스가 되니까 결국 이제 수요가 뭐 늘 것인지 줄 것인지 뭐 이런 걸 예측을 하면 사실 가격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매도 가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5년 후에 과연 얼마에 팔릴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연간 이제 자산 가격 상승률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 이제 각주에 나오듯이 이게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이게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게 이제 복리식 정기예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거였죠.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뭐 그 인디안들이 뭐 맨하탄 땅을 뭐 399년 전에 뭐 24달에 팔았는데 이 현재 시점에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할 때도 딱 요 공식을 통해서 구했었어요. 그러니까 24달러 곱하기 1 플러스 뭐 한 8%에 399제곱 하면은 뭐 엄청 큰 숫자가 찍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향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10억짜리 부동산인데, 향후 매년 한 5%씩 상승할 것으로 뭐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5년 후에 그럼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100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5제곱, 5승.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다 이제 계산기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계산기가 그냥 사칙 연산만 할 수 있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5제곱, 10제곱 되면 아마 구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개사 시험에서는 뭐 해봐야 한 2제곱, 그냥 계산기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아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재무용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도 뭐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뭐 손으로 풀 수는 없고요. 계산기 통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했을 때 일시불의 뭐 미래 가치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참조하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도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하고 근데 이제 그 매도 가격에서 이 매도에 그러니까 매매에 들어가는 경비 같은 거를 빼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순매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의 개념은 항상 비용이나 경비를 뺀 값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뭐 중개수수료라든지 뭐 사실 그 뭐죠? 그 이게 볼륨이 크면 중개 수수료도 꽤 상당히 많이 나가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법적 수수료, 뭐 공매식, 공매 공고료,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매도 가격 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매도 가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순매도 가격은 아까 순영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자의 을 빼기 전에 그냥 총 투자자, 즉 지분 투자자나 대출한 저당 투자자 모두에게 돌아오는 몫을 우리가 몫이 아까 얘기한 순영업소득과 여기서 얘기하는 순매도 가격이고요. 여기서 더 빼줘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출자의 몫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 빼주면 세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순매도 가격에서 은행 몫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전 지분 복귀, 아까 이제 이걸 지분 복귀액이라고 했잖아요. 에쿼티 리버전에서 이걸 BTER이라고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전 지분 복귀액,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앞에서 얘기한 순매도 가격에서 은행 몫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은행 몫이 뭐냐면 이게 이제 대출 잔금이죠. 그러니까 처분할 시점에 미상환 저당 잔금. 이걸 모기지 밸런스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지분 투자자 몫이 됩니다. 그럼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을 어떻게 빼냐 하면 이것도 이제 계산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쉽게 나오면 뭐 미상한 저당자금, 처분 시점에 미상한 저당자금이 얼마다 뭐 이렇게 뭐 딱 떨어지게 주어질 수 있지만 요즘은 뭐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고 이걸 보통 이제 계산을 해서 출도록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대출을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받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대출을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요. 10년 만기로 뭐 원리금, 빈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내가 이거를 뭐 건물을나 뭐 어떤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받고 이거를 매년 원리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매달 매년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매달 매년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매년 똑같다는 얘기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고 이걸 매년 이렇게 10년을 갚아 나가게 되면 10년 차가 됐을 때 딱 대출 잔금이 얼마가 되죠? 대출 잔금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서 만기가 10년이라는 얘기는 10년 동안 갚고 그냥 꾸준히 갚아 나가면 10년 됐을 때 대출 잔금이 0이 된다. 이 얘기는 그 대출 잔액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1억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잖아요. 계속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아까 원금 만기 상환 방식에 따르면 이자만 갚아나가니까 대출 잔금은 그대로예요. 처음에 빌린 돈이 그대로지만 이런 원리금 균등 방식이나 뭐 원금 균등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대출 처음에는 1억이었지만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마지막 10년 차 됐을 때 대출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투자자가 내가 이 부동산을 10년 동안 보유하다가 10년 차 딱 끝났을 때 이걸 팔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상한 대출 잔액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매도 가격 구하면 그게 그냥 세전 지분 투자자한테 그냥 세전에 들어오는 그 금액이 그냥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0년에서 10년짜리 사이에 이 중간 어딘가에서 팝니다. 예를 들어서 6년 차에 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6년 차에 이 사람이 팔아서 뭐 얼마에 팔고 매도 경비 뭐 처리하고 뭐 순매도 가격을 얼마 이제 받았죠. 근데 그게 다 지분 투자자 몫이 아니라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투자자의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럼 만약에 6년 차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이 6년 차 말에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잔액은 1억에서 0 사이에 어딘가일 거예요. 뭐 몇천만 원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걸 빼서 지분 투자자 몫인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보면 되게 복잡한 산식인데 이런 걸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게 지난번에 공부한 저당 상수와 연금의 효과 계수 개념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출액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원리금 상환 을 구하고 싶다. 이건 근데 항상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대출액을, 대출 원금이 얼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매달 매년 갚은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대출액에다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것을 곱하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있는데 대출 금액 지금 뭐 보통 초기의 원금은 알고 있죠. 내가 1억 빌렸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뭐 이거를 초기 원금을 계산할 일은 없지만 보통 중간에 이런 걸 계산하겠다. 중간에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를 계산할 때 그럼 원리금을 알고 있을 때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원리금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라는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연금의 효과계수나 저당상수나 모두 앞에서 보면은 이자율, R이라는 이자율과 기간, N이라는 기간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뭐 자세히 안 봤지만 공식에 보면 막 복잡하게 분수로 막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R과 이자율과 N의 변수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계산하지 않도록 보통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얼마다라고 주지만 이거는 엄밀하게는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저당상수나 뭐 연금의 한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죠.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지게 돼. 달라지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있을 때 대출 잔액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연금 현가계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이자율 같은 거는 얼마다라고 나올 거잖아요. 뭐 주어질 건데 여기 기간을 그럼 몇 년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출 기간은 10년인데 지금 여기다가 대입해야 될 기간은 몇 년이냐 하면 이거는 남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만기 중에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경과 기간은 6년이고 남은 기간이 4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딱 이 시점에 대출 잔금,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때 시점에 대출 잔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남은 4년 동안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에 연금의 효과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때 연금의 효과계수는 남은 기간이니까 4년이죠. 이자율은 얼마나 나올 거고 여기다 남은 기간 4년을 대입해서 연금의 효과계수를 구하고 여기다 이제 곱해주면 대출 금액을 지금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우리 그 계산 문제가 뒤에 있거든요. 그거 풀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그렇지, 뭐 조금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계산 문제가,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거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는 주로 문제가 저당상수로만 나와요. 근데 이제 저당상수로만 나왔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원리금 상환액을 알고 있는데 대출액을 구하고 싶은데, 근데 저당상수만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럼 내가 이걸 풀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 보면 이게 역수관계잖아. 그러니까 저당상수 분의 1을 하면 연금의 평가계수고, 연금의 평가계수 분의 1을 하면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하나만 나와도 그걸 갖고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금의 평가계수는 조금 이제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문제가 저당상수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뭐 저당상수 문제는 거의 중개사 시험에서 뭐 한두 문제는 매년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 돌아와 보시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하려면 순매도 가격에서 처분 시점에 미상환 저당 잔금을 이제 빼줘야 되는데, 이때 미상환 저당 잔금은 즉 모기지 밸런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리금 상환액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기간이 이제 대출 만기 전체가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 처분 시점에 남은 대출 만기 기간에 이제 그걸 이제 대입해서 연금 현가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월급 상환액을 곱하면 현재 시점에 남아있는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각주에도 나왔듯이 이게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오든 저당 상수가 나오든 뭐 상관은 없어요. 그걸 이제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뭐 다른 거를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세후죠.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까지 지분 투자자에게 세금까지 내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이제 복귀할 것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걸 자본이득세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우리나라 법상으로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이게 뭐 미국에는 뭐 자본이득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책들이 다 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번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뭐 이런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시험도 출제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이득세라는 표현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양도소득세 또는 뭐 법인이 팔았다 그러면은 법인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최종적으로 내후주머니에 얼마 들어올지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네. 그런 개념이 이제 그 세후 지분 복귀액이고, 이 세후 지분 복귀액까지 이제 계산을 해야 아까 얘기한 영업의 현금 흐름에서는 세후 현금 흐름, 애프터 텍스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지분 복귀액 계산에서도 결국 이제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까지 낸 세후 지분 복귀액까지 계산을 해야 그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는 순현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여기서도 세금 계산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 중에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사실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하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요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요 마지막에 세금 계산하는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순현재 가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